반갑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반갑습니다를 외치면 거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 귀중한 시간에 오셔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해드리고자 며칠간 지금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작년에 혹시 제 그 메가 디브리핑에 참석하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별로 없으시네요. 네. 자, 올해 이제 덴버에서 열렸고요. 덴버는 사실은 열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그 ATD 컨퍼런스가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제일 화려한 곳은 이제 그 플로리다 쪽. 거기 가면 이제 이문화, 다문화, 반문화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열악한 곳이 달라스. 달라스는 딱 한 곳 볼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한 장소, 암살당한 장소. 그것도 뭐 어떤 뭐, 그 번쩍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바닥에. 여기서 돌아가셨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타까운 게 이제 덴버입니다. 덴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한 10,000명 이상이 참석한 아주 대형 그런 컨퍼런스였고, 또 부스만, 그 전시, 부스만 약 한 4,500개 정도에 달하는 그런 아주 성대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온 그 ATD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작년에 있었던 트렌드하고 이제 올해 있었던 트렌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그 해 트렌드만 말씀을 드리는데 트렌드가 뭐 사실 휙휙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AT에 대해서 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돼 왔다라는 것을 한번 종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트렌드와 올해 트렌드를 좀 비교 설명해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10개 트랙별로 해서 그 트랙별로 어떤 그 쓰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그런 장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외부 강의 나갈 때마다 이제 이메일을 제가 넣습니다. 혹시 막 질문이 이따가도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혹시나 질문을 못 하신 경우에는 이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거의 새벽 3시까지는 채팅 수준으로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다. 그럼 그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응답 드리는 걸로 하고 이메일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선 ATD. ATD가 이제 2년 전에 이름을 바꿨죠. ASTD에서 이제 ATD로 이름을 바꿨는데 1943년도에 이제 ASTD가 설립이 됩니다. 43년도에 설립됐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43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불행이 HRD 행복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인들이 전사하고 그런 상황인데 ATD는, 즉 HRD는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새싹을 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트레이닝이라는 포맷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레이닝 포맷이 대부분 이제 시스테매틱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프렌티십, 도제교육. 그렇죠? 3년간 뭐 물 기르고 3년간 뭐 허드렛일하고 하면서 곁눈질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학습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 많은 그 신병들이 이제 군인들이 전사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신병들을 리크루트해서 빨리 교육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빨리 엑기스만 뽑아서 이 3가지 키워드. 이 3가지 키워드를 만든 것이 이제 TWI라는 보고서입니다. Training with Industry라는 보고서. 이 보고서가 이제 전 그 미국에 뿌려지게 되죠. 그 보고서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군대든 또는 일터에서든 이제 트레이닝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들이 1943년도에 모이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그리고 44년도에 첫 컨퍼런스를 이제 DC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HRD의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국가 2만여 개 기업 이제 7만여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 수집 및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지역별로, 리진별로 되게 많은 그런 또 컨퍼런스, 대형 컨퍼런스, 소형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워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어워드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2, 3년 전에 한번 우리나라 기업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ATD에서 상 받았다 그러면 별로 지금 소비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리즌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모임을 만들고요. 또 ATD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지금 옆에 분 누가 있는지 지금 서로 모르시죠? 그죠?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옆에 분? 네. 자, 눈인사 정도는 한번 좌우로 한번 눈인사. 네. 눈인사. 네. 자, 요런 만남의 장을 무지만이 제공을 합니다. 만남의 장을. 네. 그리고 또 많은 워크샵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회가 이제 73회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73년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슬로건이 컨텐츠, 커뮤니티 글로벌 퍼스펙티브라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개관을 한번 보시면 자, 참가자 수만 비교하면요. 올해 참가자가 이제 12,000명으로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가자 수가. 작년에 9,600명, 재작년에 1,500명, 그 다음에 2013년도에 9,000명. 보통 한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 참가자가 오는데, 올해는 12,000명, 좀 많은 그런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참가자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해외 참가자 줄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세계 리즌별로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권에서는 상하이 서밋 같은 경우, 상해에서 이 에이티드 컨퍼런스를 합니다. 또 뭐 대만에서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하고 그냥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참가자 숫자가 유럽도 하고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나라 숫자도 줄고 이제 참여한 그런 그 사이즈도 사람 숫자도 줄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해외 참가자 숫자의 순위를 보면요, 한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74명으로 올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을 줄 알았더니 개인별로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단체별로 한 거를 보면 한 200명이 될까 말까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274분이 참여를 하셨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캐나다, 3위가 일본, 중국 이런 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뭐예요? 아시아권, 특히 이제 우리 동아시아권이죠. 저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요, 뭐 타일랜드라든가 뭐 이제 밑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10위권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HRD가 활성화되고 HRD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나라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 중견기업 이상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럼 유럽엔 없느냐? 유럽의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죠?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RD라는 하나의 독특한 어떤 펑션보다는 HR이라는 펑션으로 해서 D와 M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올해 이제 대회 구성을 보시면요. 트랙이 8개, 9개, 10개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10개가 됐고, 올해 이제 10개가 됐는데, 그 트랙이 10개가 뭐 하나의 트랙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트랙이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트랙은 뭐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트랙이 4개. 인더스트리 트랙은 뭐냐면, 그 HRD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영업 쪽의 어떤 그런 그 마케팅 쪽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또 RM 쪽에 활동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특성화된 부분의 HRD만 따로 모아서 숫자는 작지만, 발표한 숫자는 작지만 그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그 인더스트리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대학도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하나의 작은 세션을 만들어서 대학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또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세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간 세션이죠. 참가자들이 많이 들어간 세션이고, 에듀케이션 세션이 올해는 273개로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300개 내외 정도로 세션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부스, 전시회 부스 숫자가 이제 500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회 규모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트랙의 변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트랙의 변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트랙의 이름이 우리의 나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HRD 담당자로서, HRD 전문가로서 우리가 기업에서 또는 공공조직에서 우리가 하는 영역의 큰 바운더리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뭐뭐뭐 연수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의 펑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 개념, 연수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어떤 교육훈련 기관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것은 이 9개나 10개 트랙 중에서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럼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곧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에서 만약에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쪽으로만 HRD 펑션을 가져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이외에 뭐 예를 들면 뭐 CD라든가 또는 조직 문화라든가 예를 들면 L로 시작하는 기업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세탁기 유명한 그 L로 시작하는 기업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팀이 있습니다. 조직 문화. 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을 때 어느 파트에 있어요? M 파트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D 파트 손 들어요. 손 안 드신 분들 있어요. 뭐 어디 근무하세요? 그러면 조직 문화 쪽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조직 문화도 HRD입니다. 그렇죠? 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어떤 확장된 영역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영역들이 바로 지금 이 장표, 즉 트랙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10년도에 아주 엄청난 그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서요. 조직 내에서 우리의 나아바리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견고해지고, 그렇죠? 책상 뺄 일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9개던 트랙을 LCD에서 5개를 줄였습니다. 저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9개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세션 수입니다. 그러니까 트랙별 세션 수. 유심히 보시면요. 가장 많은 세션 숫자가 역시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딜리버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수원이라는 고유한 펑션의 기능이 제일 많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43년도에 T&D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T&D는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다른 영역들이 우리 HRD로 그래서 들어오고 있다. 그것을 이제 온몸으로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올해 얘기를 좀 진행할게요. 올해. 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이제 이 빨간색에 보이는 것들이 약간 이제 변화였고요. 자, 올해 잠깐 볼게요. 작년도하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트랙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변화된 게 뭐냐면요. 일단 휴먼 캐피탈이 급성장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들이 휴먼 캐피탈 쪽으로 발표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도 그만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탤런트 디벨롭먼트 바꿨어요. 재작년에 ATD에서 탤런트 디벨롭먼트 띄울 때 이 탤런트는 개인 차원의 탤런트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탤런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직 차원의 탤런트는 사실 그렇게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탤런트 매니지먼트, 탤런트 디벨롭먼트 다 누구 차원이에요? 개인 차원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먼 캐피탈이 이 발표하는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리더십 디벨롭먼트가 발표된 숫자가 제일 많아요. 이건 아주 센세이션한 겁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작년까지 발표된 숫자가 제일 많은 트랙은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쪽,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리더십 디벨롭먼트가 가장 많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HRD가 전체 조직 구성원의 어떤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리더십 개발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리더십 개발 쪽으로. 이게 저는 올해 HRD의 하나의 씀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저는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장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 맨 밑에 있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아까 얘기했죠? 디자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딜리버리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작년부터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걸 합쳤었거든요. 계속 합쳐왔는데 작년부터 이걸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쪼갰고요. 쪼갰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T&D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요 53개입니다. 발표된 숫자가. 그럼 결국은 여전히 뭐가 많다? T&D가 많다. 그러니까 T&D가 우리의 고유한 펑션임은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대신에 아주 현격한 것은 휴먼 캐피탈이 급성장했고, 그다음에 리더십 디벨롭먼트가 가장 많은 그런 숫자를 차지했다는 것이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자, 슬로건. 자, 이 슬로건이 그동안에는 그 코디 교수로 참석을 하면요 가장 고민스러운 게 저 슬로건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2014년부터 슬로건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쭉쭉쭉쭉 좀 계속 변화하죠, 그렇죠? 그래서 슬로건이 변해요. 그러니까 대회 주제예요, 대회 주제.
그런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아마 제 예상은 내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더 이상 더 좋은 슬로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더 이상. ACD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좋은 슬로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ATD는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ATD는 돈 버는 곳입니다. 이익 창출하는 곳이에요. 자, 컨텐츠, 풍부한 컨텐츠. 그죠? 300여 개의 섹션, 그 다음에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어떤 세션에서도, 우리 저쪽 이제 이번에 같이 참가했던, 우리 메가로 참가했던 우리 참가자들이 계신데, 가장 우리가 참가했을 때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서로 대화를 시켜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 모임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강의장이 원탁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강의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원형 테이블이 있어요, 다. 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인터랙션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5명, 6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냥 딱 외국 애를 못 들어오게, 못 앉게 하면 모를까?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컨텐츠의 공유입니다. 그죠? 컨텐츠의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강의 진행하는 그런 세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커뮤니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도 작은 리즌별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퍼스펙티브.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떤 ATD에 대한 작은 어떤 컨퍼런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세 개의 단어가 더 이상 ATD가 추구하는 어떤 바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 슬로건을 쓰고 있고요. 자, 요 얘기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ASTD가 ATD로 바뀐 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혁명. 그때 현장 분위기는 엄청났었습니다. 재작년에 3박 4일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띄워요. 바뀐다.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큰 사건이 있다. 발생한다. 라고 계속 이 메시지도 띄우고요. 신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날 밤에 바뀐 게 이제 ATD로 이름을 바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HRD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발전이 다 TND 내에서의 발전이었어요. 자, 이 ASTD의 약자는 이제 이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요.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산업교육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TND로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HRD로 1970년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WLP, Workplace Learning Performance라고 해서 2004년도에 바꿨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역시 TND 범위 내에서였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ASTD 이름을 지우고 ATD로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탤런트 디벨롭먼트가 뭐고 우리의 어떤 역할이 특히 HRD 전문가로서의 역할하고 탤런트 디벨로퍼의 역할하고 좀 어떤 분명히 좀 달라야 되는데 뭐 그런 논의가 좀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논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들어갔던 세션에 많은 연사들이 마지막 시간에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결론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어떤 뭐 러닝 트랜스퍼, 자기의 테크놀로지 아니면 자기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뭘로 기여된다?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종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제 탤런트 디벨롭먼트, HRD라는 이름에서 탤런트 디벨롭먼트로 이제 이동하는 하나의 이 가교다라는 거죠. 1970년에 ASTD에서 HRD를 찍었을 때 이 HRD의 정의를 공유하는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단축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도 탤런트 디벨롭먼트가 무엇이고 탤런트 디벨롭먼트라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 될까에 대한 고민,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자, 작년도 트렌드 3가지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먼저 어떤 이노베이션을 위한, 자 여러분 더 이상 체인지는 식상합니다. 이제 변화는 식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보다는 더욱더 한 단계 위인 이노베이션이 한 6, 7년부터 계속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노베이션을 위한 소셜과 모바일의 결합을 이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테크놀로지 어드밴스, 그죠? 테크놀로지 어드밴스를 활용해서 어떤 소셜 러닝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씀입니다. 작년에 특히 밀레니엄 세대의 쪽수가 이제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그 밀레니엄 세대들은요
여러분들 기존 세대보다 베이비부나 또는 X세대나 이런 분들보다는 테크에 상당히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앱러닝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닝 컨텐츠가요. 앱러닝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이러닝 컨텐츠가 앱러닝으로 전환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환됩니다. 뭐죠?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1, 2년 사이에. 따라서 재작년에는요 3%의 경험이 있었어요. 기업 내의 그 인플로이들이. 근데 작년에는 무려 34%의 앱러닝 경험이 늘었습니다. 이런 거. 다음 두 번째 트렌드가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노베이션은요 두 가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창의성, 하나는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즉 맨 땅에서 갑자기 뭔가를 만드는 어떤 급진적인 또는 어떤 천재적인 그런 이노베이션이 아닌 일상적인 이노베이션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상적인 어떤 이노베이션. 남들을 관찰하면서 아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직의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어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대화하고 관찰하고 그렇죠?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장을 많이 깔아달라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트렌드의 한 파트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게이지먼트. 저는 제가 10년 AT 다니면서요. 요거 이제 언젠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드디어 큰 심볼로 등장합니다. 인게이지먼트. 그동안은 HR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은 조직 몰입이었습니다. 그 조직 구성에 대한 충성도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뉴인플로이들을 우리 조직의 충성 또는 어떤 부하 직원들을 상사에게 어떻게 충성시킬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충성은 뉴 제너레이션 세대, 즉 어떤 밀레니얼 세대에게 충성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충성이나 어떤 몰입을 대체할 수 있는 더욱더 아름다운 용어,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이 인게이지먼트는 자신의 일에 열정, 활력, 몰입을 느끼는 감정적 상태입니다. 즉 몰입을 포함한 거예요. 충성도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를 변화시키는 어떤 전략들을 이제 여러 전략들이 소개됐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전략이 이제 매직 전략이었습니다. 이 매직 전략이 앞 글자만 딴 거예요. 미닝.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생활하는데 나 삶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지는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S전자 있죠. S전자. S전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 장 반입니다. A4용지로. 한 장 반. 여러분 기업은 뭐 하는 조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 버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S전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돈에 돈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S전자 구성원들은요. 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세뇌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단순히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김 선생님 안 그래요? 네. 김 선생님 하는 일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대요. 이 우주를 발전시킨대, 이 우주를.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인게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어토노미입니다. 여러분 자율성을 줘요, 자율성을. 자,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난 능력이 더 많은데 어떡하시겠어요? 난 능력이 더 많아요. 상사가 이것만 해.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할 겁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상사말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한대요. 상사가 이것만 해 했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겠대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신 상사 입장에서 어때요? 네, 미운 사람이에요. 왜? 시키는 일만 하지.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하냐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은 상사들이 이것만 해 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하 직원에게 어떤 어토노미를 주라는 거죠. 자율성을 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일정 뭐 역량이 있고 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그 잠재성이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다 자, 여러분. 드러머 집중해, 드러머. 자, 주인공은 가수예요. 그렇죠? 드러머가 빨리 치면 가수가 노래가 빨라지죠? 근데 가수의 그 역할을 넘지 않습니다. 자, 드러머 잘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저런 부하직원이 있다면, 저런 조직 구성원이 있다면, 즉 상사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올라가서 상사를 능가하진 않아요. 가수의 어떤 템포나 박자를 맞춰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주어진 일을 저런 어떤 인게이지된 상태로 몰입을 한다면, 그렇죠? 조직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기타리스트예요. 자기가 하는 일만 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2절 가서는 더욱더 폭발적인 인게이지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로스예요. 여러분, 대학생의 98%가 나는 평균 이상의 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대학 교수의 약 8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의 티칭 스킬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 수많은 교수님들 강의를 들었지만 평균 이상의 티칭 스킬을 갖고 있던 교수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기억 남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균 이상은 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노력을 해요. 자, 신입사원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요. 1부터 100까지 봤을 때 50까지는 지 노력으로 달성될 수가 있어요. 50까지는. 근데 그 50을 넘어서는요. 넘기 위해서는 바로 상사의 또는 어떤 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그걸 넘도록 우리가 도와줬을 때 신입사원이나 내 부하직원은 회사나 나에게 뭐 한다? 인게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게이지 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임팩트.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인게이지 했어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꼭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박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리커그니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커넥션. 여러분, 인게이지 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약간 삐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조직에서 5명이 있어요. 우리 팀이 5명 있어요. 5명 중에 우리 팀은 1명 정도는 또라이가 있다. 손 들어주세요. 1명 정도 약간 이상하다. 손 들어, 괜찮아. 1명 정도 또라이가 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번쩍. 자, 손 안 드신 분, 자기가 또라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좀 특이한 사람을 인게이지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커넥션의 힘이라는 겁니다. 커넥션의 힘.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반드가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독특한 독출적인 행동을 하고 싶더라도 그 반드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gentleman in the elevator now is a candid star. These folks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문을 앞으로 보고 쓰죠? 근데 미리 짠 거예요. 문 뒤로 보고 쓰자고. One other member of our staff will face the rear. And you'll see 이 사람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how this 사람만. man in the trench coat 되게 어색하죠? 근데 점점 돌아요, 이 사람이. maintain his individuality, 이 사람이 점점 돕니다. but little by little 돌지요? 좀 더 또 돌아요. 더 돌아요, 이제. he looks at his watch, but he's really making an excuse for turning just a little bit more. 저게 바로 이 반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커넥션의 Now we'll 힘이라는 try it 거예요. once again. Here's the candid subject. Here comes the candid 자, 저럼 어떻게 stand. 도는지 보세요. 3 of them at least. 이 사람. And this man has apparently been in groups. 자, 잘 보세요. 네, 화끈하게 됩니다. 그렇죠? 화끈하게 돌아요. 엠비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엠비보가 뭐냐면요. 단어를, 그러니까 그 질전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그 통계 패키지예요. 통계 패키지. ATD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션들의 그 앱스트랙이 있어요. 그 앱스트랙을 다 이제 받아갖고요. 그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넣었더니
가장 빈번히 나오는 단어들을 캘큘레이션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단어 뺐어요. 러닝, 뭐 HRD, 뭐 트레이닝 이런 단어들은 빼고요. 보고 봤더니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가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 두 번째가 탤런트. 세 번째 많이 등장한 단어가 체인징. 네 번째 등장한 단어 인게이지먼트. 다섯 번째 비즈니스. 여섯 번째 이펙티브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300개 섹션, 273개 섹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교수님 저게 트렌드인지 확신할 수 있느냐 저보고 여쭤보면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73개 섹션 중에서 제가 들어가는 섹션은 많아봐야 13개에서 14개입니다. 그렇죠? 또 과거에는요. 과거라고 하면 2년 전이에요. 2년 전. 2년 전에는 한 섹션의 길이가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다가 저거 아니다. 저 장사하는 거다. 라고 나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방으로. 그래서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션이요. 몇 개만 빼놓고는요. 대부분 다 1시간입니다. 1시간. 자, 그게 뭐냐면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으로.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아닌 거 이렇게 빼면요. 별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세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를 뽑는 이유는 사전에 제가 앱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213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뽑은 것들이 바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제너럴 스피커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너럴 스피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조관연을 소개할 때 토니 비김이라는 그 CEO가 나옵니다. ATD CEO. 이 사람은요, 1년간 그 10분 스피치 하기 위해서 1년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10분 말이 거의 전 세계 HRD에 엄청나게 임팩트를 줍니다. 임팩트. 여러분, 작년 모바일 띄웠어요. 작년에 모바일 띄운 거 이해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3%에서 34% 성장했으니까. 근데 재작년에도 모바일을 띄웠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모바일 띄울 때는요. 그 사람이 모바일 띄울 때는 300의 섹션 중에서 모바일을 전달하는 세션 숫자는 10개도 안 됐습니다. 10개도. 근데 띄웠어요. 전략적이죠. 전략적.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날 이제 스피치를 합니다. 자, 올해 그 사람이 얘기했던 스피치는요. 바로 러닝 컬처에 대한 얘기였어요. 러닝 컬처. 그러면서 사라진 기업들 얘기합니다. 사라진 기업들. 1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체인징 포인트, 이노베이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을 봤더니, 자, 어떤 급속한 환경 변화, 급속한 어떤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체인징 포인트를 잃어버렸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러닝 컬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뭔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지속적인 학습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성과 조직은요, 학습을 촉진하고 지식을 공유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러닝 컬처고, 학습은 우리의 DNA다. 즉,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것이다, 학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학교 다니실 때. 근데 여러분들은 그 DNA를 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DNA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발현의 포인트를 못 찾았을 뿐이지. 자, 고성과 조직은 71%가 학습과 비즈 스트레이트를 연결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탤런트 디벨롭먼트는요, 되게 지속적 성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습이 인터그레이트 돼야 된다. 즉, 학습이 함께 해야지 탤런트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C, 사람과 사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결할까?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그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러닝 플랫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러닝이나 또는 뭐 앱러닝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상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큐리오시티, 사람과 지식에 대해서 궁금함을 촉진시키고 자극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학습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지속적으로 성장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학습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셜 컬래버레이션. 자, 여러분, 학습을 강조한다, 다 학교 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 지속적인 어떤 소셜, 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되는 것이 바로 학습 문화를 만드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과 조직이 일반 조직보다는 날리지 쉐어링이 4배래요. 잘 나가는 조직, 날리지 쉐어링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저도 지금 제가 대학에 있지만 제 옆방 교수님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우리 과 교수님. 같은 과인데 내 옆방이에요. 한 달 동안 못 봤습니다. 날리지 쉐어링?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교도 못 봐요, 요즘은. 조교도. 조교가 바빠요. 조교가.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휴강하면 보강을 하잖아요. 그죠? 보강 잡기 되게 쉬웠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보강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학부는 보강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애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고성과자 조직이 일반 조직보다 날리지 쉐어링이 4배고요. 그 다음에 only 31%만이 학습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간다면 31%만이 체인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체인지. 그래서 학습 문화의 이제 긍정적 효과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많은 연구 보고서들에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디비듀얼 퍼포먼스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의 퍼포먼스 올라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러닝 컬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닝 컬처 여러 조직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웃컴들을 내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누가 러닝 컬처를 만드느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러닝 컬처를 만들 수 있도록 강조해야 되고, 하나의 러닝 컬처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밀레니엄입니다. 밀레니얼. 언제부턴가 밀레니얼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한번 지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호감을 갖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밀레니얼 세대 호감을 갖고 있다. 좀 너무 옆 사람 보세요.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별로 비호감이다. 손 들어주세요. 비호감이다. 네, 좋습니다. 자, 관심 없다 지금. 자, 밀레니얼 뭐 관심 없다. 좋아요. 자, 베이비 부모가 이제 대략 은퇴를 합니다.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81년에서 97년생이에요. 내가 속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그저께 모대학 박사 논문 심사를 들어갔는데요. 중고령자 재취업 탐색 과정을 제가 논문 심사를 했습니다. 전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중고령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중고령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밀레니얼과 즉 81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연로하신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2020년까지 직장의 절반이 이제 밀레니얼은 다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돼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디지털 미디어나 디바이스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65%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아프리카 다 합쳐서. 그 다음에 면대면보다는 문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 문자 67회 이상 문자를 발송한답니다. 밀레니얼들은. 하루 문자 몇 번 발송하세요? 5번. 외모는 베이비부머가 아니건데 디바이스 활용은 베이비부머예요. 67회. 그 다음에 버추얼 커뮤니케이션 활설. 언제나 이제 커넥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밥을 먹어요. 기성세대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사회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 밥 먹는 거 즐기지 안 즐기세요? 제가 즐긴다고 해줘요. 그래야 넘어가요. 자, 혼자 밥 먹는 거 즐긴단 말이에요. 왜? 나 페이스북 하면서 먹으면 되거든. 카톡 하면서 먹으면 되거든. 늘 연결돼 있어요. 늘. 그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고요. 자, 아마존 예를 들었어요. 아마존이 평균 임직원 나이가 31세랍니다. 엄청 젊죠? 그 다음에 CEO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We are the best place in the world. 아마존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플레이스입니다. 뭐 하기 위한? 실패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인정해 주는 거죠. 실패를 용인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자, 조직에서 나타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미션이 중요합니다. 미션. 내가 왜 이 조직에 있고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베이비부머나 X세대는요, 그냥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냥. 왜? 어제도 왔으니까, 여기에. 어제도 왔으니까 오늘 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따라서 그 명확한 목표가 조직의 목표가 얼라인 되면 폭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되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비헤비어가 기존 직원들과 달라요. 자, 여러분, 아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비호감이다 라고 손 드신 분들 중에는 아마 독특한 우리 조직 문화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가끔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손 드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밀레니얼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임원과 우리 차부장님들이 변화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카톡으로 선물도 주시고. 카톡으로. 네. 자, 그래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웰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즉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데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자기중심적인 베이비부머예요. 개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겉모양새는 자기중심적이지만 항상 누구와 연결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 세대예요. WE 세대. 베이비부머 X세대는 대표적인 미 세대입니다. ME. 나중심의 세대.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행동은 개인주의적이지만 늘 남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어소시에이팅을 즐기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노베이션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천병이 될 수 있는 액티브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험은 적지만 리팅크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되게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담당자 또 HR 담당자들은 이제 고민해봐야 돼요. 자, 전통적인 HRD 이제 그들에게 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요. 인재 육성. 지금까지 HRD가요,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HRD의 기능이 축소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재 육성에 HRD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인재 육성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매니저가 합니다. 매니저가. 그래서 아까 트랙에서 가장 많은 세션이 등장한 것이 뭐예요?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그 다음에 아까 단어 수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타나는 것이 뭐였어요?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 그동안의 HRD에서는요, 리더 육성을 위해서, 그죠? 임원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다면, 이제는 워크플레이스 내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에이전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육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라인 매니저들이 하는, 프론트라인 매니저들이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워크플레이스 러닝, 즉 소셜 러닝, 인포멀 러닝은요, 한 과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세예요. 그건 변함없는 대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의, 즉 우리 그 전통적인 HRD의 대표적인 7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이 오프라인이 70%를 차지하지만 앞으로도 70%를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 7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갖고는 어떤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애딩하는 거,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어떤 소셜 콜래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오프라인과 함께 결합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강의장 내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의장 밖에서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워크플레이스라는 거죠. 따라서 워크플레이스 하나의 교실이다. 그래서 매니저가 누구다? 트레이너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HRD의 전체적인 흐름이요. 제3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HRD 패러다임은요. 어떤 성과 패러다임, 그 다음에 학습 패러다임,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40년 동안의 패러다임을 다 주도했었어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티컬 HRD라고 부릅니다. 비판적 HRD. 뭐에 대한? 러닝과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세대 HRD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요. 이 제3세대 HRD의 메인은요, 휴먼입니다. 개인이에요. 개인. 왜? 워크 엑스퍼타이즈. 이건 전통적인 HRD의 관심사였어요. 전문성 신장. 그 다음에 동시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까지 강조합니다. 즉, 라인 매니저들이 내 조직 구성원들의
삶에 이 관여를 좀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핍박해요. 내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요.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형 리더십, 오빠 리더십 이런 것들 발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삶의 경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내적 성장을 도모하고요. 즉 퍼포먼스를 넘어서 이제 헬스와 행복까지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3의 어떤 HRD 패러다임인데 이 사태를 보면 이 분위기를 보면 HRD 펑션이 대부분 다 많은 부분 이제 라인 매니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HRD는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를 조져야 돼요? 매니저를 조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제대로 육성하고, 그렇죠? 리드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주입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역성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는 이제 HRD와 함께 매니저의 주요한 롤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추적별 이슈를 갖다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럼 재밌는 거 여러분, 재밌는 거. 제가 이 장표를요, 작년 장표에 이어서 만들었거든요. 작년 장표에 포맷이 똑같으니까, 추적이 똑같으니까 놀라운 사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몇 개는 에딩이 돼요. 몇 개는 에딩이 되는데 큰 틀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0개 트랙에. 즉 가로에 있는 스페시픽한 사례라든가 스페시픽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에딩이 가능해요.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맨 왼쪽에 있는 큰 틀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뭐 보이는 자, 뇌과학 요즘 가장 큰 화두예요. 근데 과거엔 뇌과학이요. 어떤 하이포캠퍼스가 뭐 하는 역할이고, 하이포캠퍼스가 무슨 단기기억 장치에서 장기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또 학습자는 잠을 많이 자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요. 말이 됩니까? 학습자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 뇌과학이, 우리의 어떤 그 딜리버리 전략을 많이 보충해주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저랑 같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지금 그때 드렸었는데, 자, 2시 한번 서로 마주 보실래요? 2시? 옆에 분하고. 네,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네, 2시. 네, 2시 한번 서로 마주 봐주세요. 네, 2시. 2분씩. 네. 없으시면 앞뒤로. 네, 없으시면 앞뒤로. 네, 해주세요, 같이. 네. 자, 서로 인사하시고요. 인사. 네. 서로 인사하시고.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자, 이기신 분이 1 합니다. 1. 그럼 진 사람 2. 이긴 사람 3. 다음 진 사람 1. 자, 시작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시작. 자, 그만. 나가 헷갈리시죠? 한 단계 높여보겠습니다. 자, 1, 2, 3, 1, 2, 3, 1, 2, 3를 하는데 2에서2라고 하지 않고 박수를 칩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요. 박수를 마주 보시고요. 자, 준비 자, 시작. 자, 그만.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 자, 1 하면 1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2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제 손뼉을 칩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3가 지금까지 3가 이제 이 말을 했잖아요. 하지 않고 살짝 어깨를 흔들면서 춤을 춥니다.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좀 빨리. 자, 좀 빨리 하면 좀 빨리. 자, 그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개의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가 쉬워요? 세 번째가 쉬워요? 세 번째가 쉽다는 건 누구였어요? 천재예요, 천재.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가 쉬워요. 그렇죠?
자, 지금 첫 번째 다시 해볼게요. 지금 다시. 1, 2, 3. 이 박수 안 치고. 자, 1, 2, 3, 1, 2, 3. 예, 번갈아서 합니다. 시작. 자, 그만. 여러분. 아까 처음에 1, 2, 3, 1, 2, 3 할 때하고 지금 1, 2, 3, 1, 2, 3 할 때하고 뭐가 더 컴포터블하고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 지금이 좋죠? 뇌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러닝 트랜스퍼를 촉진할 때도요. 쉬운 거부터 조절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부터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해야 러닝 트랜스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세션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활동을 통해서 전개했습니다. 요 밑에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슬라이드는 참고자료를 보시고요. 그 가로친 것이 이제 스페시픽한 전략들이고요. 그 전략들을 묶은 씀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고요. 고맙습니다.